오랜만에 발표를 맡은 정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세션에서 이제 그 젠더와 세대라고 하는 축으로 한국 사회의 이제 균열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살펴봤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념인데요. 이념이라고 하는 균열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보려고 하는데, 그 배후에 사실 숨겨져 있는 것은 아까 이제 토론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그 300여 년의 같은 역사 속에서 계급 갈등과 계급 균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전개되는 것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어떤 이념 갈등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논문에 보시면은 탄핵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탄핵 국면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어떤 행동에서 정치에 대한 환멸이나 냉소를 읽어내긴 어려웠거든요. 말하자면 적극적인 행위 속에서 헌법을 한국 사회에 현실화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라고 봤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글에서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당시 그 몇 달 전만 해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이제 극에 달했었는데, 광장에 모인 어떤 시민들의 민주적인 압박으로부터 주요 정당들이 움직이고 의회가 정치 무대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탄핵안을 발의해서 가결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어서 의회가 정치의 중심에서 뭔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도 이제 정당 정치, 의회 정치로의 걸음을 띈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낙관적인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 평가를 하신 분이 여기 제가 이제 인용한 박상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셔가지고 청와대 정부라는 책을 통해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는 글을 쓰셨고요. 사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현재.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여전히 의회는 공전하고 있고 주요 정당들은 그 공전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치 불신과 냉소가 다시 이제 극에 달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상대를 청산, 친일 청산, 이제 독재라고 하는 데서 이제 청산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좌파, 빨갱이의 척결 내지는 박멸이라고 하는 언어가 쓰이죠. 이 정치 언어 치고는 굉장히 이제 강한 언어인데, 저는 이제 이 언어 자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총칼로 싸울 것을 말로 싸우는 걸로 이제 운명화하는 형태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갈등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건 말로 싸우는 형태로서 서로 이렇게 찌를 수는 있는데, 다만 이 청산과 박멸이라고 하는 그 구도에서는 어떤 그 상대를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싶고, 근데 이제 이 서로 그렇게 공존의 대상이 아닌 박멸과 청산의 대상으로 이렇게 명명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 언론이나 주요 논문들에서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들을 언급하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제 진보 진영 또는 보수 진영으로 그런 정치 세력들을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질문은 그거예요. 왜 진보고 어디까지가 진보고 또는 무엇이 진보인가, 또는 좌파 독재라는 말로 이제 상대를 공격했을 때 과연 그들이 좌파인가라는 질문을 그냥 아주 침착하게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글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스펙타클한 한국의 그 정치 현실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글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이론적인 글이고요. 이 장에서는 그런 진보 보수 또는 좌우라고 하는 명명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정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그 정치 이념이 발전해온 어떤 서구에서의 어떤 과정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 장을 좀 짧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지적하면요. 정치 이념은 일단 나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는 만국병의 어떤 근원으로 이해하는데, 원래 이념은 그런 게 아니라
지적인 어떤 싸움을 위한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싸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논리들이 책임이 되는 것이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8페이지 2번 절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정치적 신념의 형성을 돕고 그다음에 정치 세계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고 정치적 행동을 촉발하는 무엇보다도 지적인 원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적인 원천이 사실 발전한 것도 말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발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 이래에 근대 정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이제 귀족을 대변했던 세력들의 보수주의 그리고 부르주아가 가지고 나온 이제 자유주의 그리고 그런 부르주아가 혁명의 이상을 배신한 거에 대해서 이제 부상하게 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독특한 가정과 자유평등이라는 이상을 체계화한 그런 지적인 어떤 논리 체계로서의 이념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만 좌우의 구별이나 진보 보수의 구별에 있어서 실체적인 기준을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좌우라고 하는 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우연하게 그 국민의회 자리 배치를 두고서 왼쪽과 오른쪽의 세력이 갈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유래했고 그 이후에 용례들에서 좌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존 체제에서 평등한 자유를 향한 변화를 옹호하는가 아니면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소수의 자유를 특권으로 확립하려고 하는가 저는 이제 그런 구별로 좌우의 구별을 이제 봤고요. 그리고 실체적으로 보면은 그 좌우의 구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가 부상한 이후의 이제 과정인데요. 결국엔 사회주의의 도전을 받은 자유주의가 소유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폐해를 교정하는 어떤 정부의 역할을 승인하게 되면서 이런 이념적인 변화 속에서 현대자유주의가 이제 대공황 이후에 좌파가 되고 80년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에 가까운 신자유주의가 우파가 되는 이런 실체적인 어떤 구별도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생산수단의 소유 요구에 따른 시장 지위에 따라서 노동과 기업의 대립과 갈등이란 축을 중심으로 좌우의 구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좌우 또는 진보 보수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런 계급 갈등과 균열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그 30페이지에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좌우 구별 외에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실체적인 이념이나 현실의 계급 갈등의 어떤 균열 속에서 등장한 그런 구별 외에 진보와 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진보와 보수는 사실은 이념에 따른 구별은 아니고요. 애초에 그 말 자체가 시간성을 담고 있고 혁명 이후에 이제 그 계몽주의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게 진보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항하는 보수주의가 이제 보수로 명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그 나아가는 것,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보고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 이게 보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약간의 시간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용례에서는 이게 이제 좌우와 혼용되기 시작하는데 그 혼용에서는 결국에는 현상 유지의 입장인가 아니면은 현상을 타파하면서 평등한 자유를 증진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진보 보수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는 기준 축으로 삼았고 그걸 바탕으로 한국 정치와 한국의 진보와 보수라는 명령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3, 4절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를 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이 서구에서 발언한 이념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이념이 이제 현실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당연히 앞에서도 이제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도 근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서구적 이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특수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재헌헌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헌헌법에 담긴 이념은 현대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인용되고 있는 것처럼 30페이지 마지막에 인용되고 있는 것처럼 미불 혁명 시대에 자유권의 중요한 것을 다 망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제한이나 근로기준법의 이제 필요성,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보호,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유명한 국민경제 운동과 관련한 이런 조항들이 이미 이제 서구의 계급 갈등을 배경으로 나타난 사회국가의 특징들을 담은 요소들로 재헌헌법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48년 헌법에서 현대자유주의 또는 서구의 좌파로 이해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담기게 됩니다.
물론 그런 헌법은 이제 실제와 괴리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실제와 괴리를 보이는 역사적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강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1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달라고 보시면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좌파가 괴멸하게 되고 남한이 이제 반공주의의 철옹성이 되면서 자유로운 사상의 유익과 논쟁이 차단됩니다. 사실 이러한 효과에 의해서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 이념으로 담았지만 그것을 수호한다는 명분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억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좌파라는 용어는 해방 이후 3년간 짧은 기간을 설명하는 데에서 좌우라고 하는 상대적 규정이 등장하는 것 외에는 범죄시되는 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왜 그 해외 서구의 용법으로 좌우의 구별을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러면 이제 이런 좌우 갈등이라고 하는 게 억제된 상황에서 어떤 구도가 나타나냐,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앞에서 이제 제가 서구 발전에서 이제 근대 정치 이념으로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3대 이념을 들었는데, 민주주의는 그런 면에서 이념은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정체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권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이제 정체의 분류에 해당하는 개념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이 민주주의가 중요한 정치적 갈등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기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국 정치에서 해방 이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좌우 구별이 의미를 상실했다. 왜? 좌파가 번제시됐기 때문에 우파라는 상대적 구정도 의미가 없었고, 사실상 우파 일변도의 구조에서 갈등은 집권 세력과 반대파의 권력 쟁투였는데, 이 쟁투에서 민주주의라는 기표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라고 하는 게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 민주의 원조격은 한민당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파 중에서도 우파입니다. 그래서 지주 자본가 일제강점기 관력이 고등관료 출신으로 이루어진 정당이고, 미군 정기에 이제 권력 장악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이승만한테 밀려서 권력을 이제 잡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승만과 갈등하는 구도에서 민주파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치 이것을 한국에서는 진보 보수의 갈등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애가 1955년에 저는 이제 민주당의 창당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자였던 조봉암을 배제했던, 그리고 56년 대선에서는 급서한 신익희 추모표를 벌이면서 운동까지 벌이면서까지 조봉암을 견제했던, 어떻게 보면 한민당의 우파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기존의 어떤 용례의 어떤 이제 그 교정을 한 번 더 얘기해 보려고 하고,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보당의 해산과 조봉암의 사용은 이승만의 작품이지만 동시에 민주당의 견제와 방조에서 이루어졌고, 그만큼 한국의 정치 지형이 반공의 합의 위에서 구축됐다는 걸 보여준 사례도 없다. 그래서 민주, 반민주라는 구도는 이념 구도가 아니고 사실상 협의한 이념 지형의 어떤 사후적인 발현 형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런 이제 역사적인 그 역설의 이제 흥미로운 점은 각주 4번에 보시면은 이제 민주당 쪽의 후보인 윤보선과 박정희가 63년 대선에 맞붙었을 때 윤보선이 이제 박정희를 여순 사건에 이제 연루됐던 빨갱이로 공격하고, 박정희가 이제 그것이 과거 선량한 시민을 빨갱이로 모았던 한민당의 메카시즘이라고 맞받아쳤던 데서 드러나고, 그 역설이 더 극대화되는 것은 집권하자마자 이제 박정희 정권이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최장직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유일한 한국 정치에서의 헤게모니적인 이념의 효력을 발휘했는데, 그게 경제 발전과 반공주의를 접목한 거죠. 소위 이제 개발 독재로 표현되는. 60년대까지 그것이 상당한 지지가 있었고, 이 과정을 보면은 여기서 박정희가 보수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근대화를 한 세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72년에 이제 박정희가 유신개헌을 하게 되면서 제도권 야당과 제야 세력을 아우르는 반독재 민주화운동 진영이 형성되지만, 이 반독재 민주화운동 진영은 박정희에 대한 안티테제의 성격이 강했을 뿐이지 이념적인 자기 내용을 대안적으로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민주화 이전에 소위 한국 정치에서의 민주 반민주 구도라고 하는 게 벌어진 양상을 나타내는 거라면, 저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구조화된 정치 지형 하에서 민주화의 경로도 사실상 결정되고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의 정치 갈등의 구조도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2페이지 그 4번 절 바로 윗단락에 보시면요. 엘리트 간 협약에 의한 민주화 이행으로 기존의 민주 반민주의 대립 구도는 사실상 해체됩니다. 왜냐하면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지역감정의 동원과 정파적 이익에 따른 권력 쟁투로 이어졌을 뿐이지 계급 갈등의 의제나 계급 균열에 기반한 정당 체계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진보 보수라고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정치에 대한 그 이해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97년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진보 보수 구도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와 우의 구별은 여전히 유의미한 용어법이 못 되고 있죠. 왜냐하면 좌파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낙인 찍고 상대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기 위한 공격의 원사이기 때문이고 그런 어떤 그 상대성 속에서 우파라는 규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구도가 생기게 되었는가? 저는 그것을 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봤고요. 90년에 소위 그 민자당 창당에서 만들어진 보수 대연합 구도에서 그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의 성격이 제도적으로 확인되면서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립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연원이라고 보고요. 이 연원을 이제 그 조금 더 저는 이제 현재의 진보 보수 갈등 구조의 핵심인 역사 전쟁으로 연결시켜 봤습니다. 사실상 권위주의 세력과 연합을 해서 권력을 장악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권력 장악 이후에 권위주의 세력과 선을 긋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민주화 운동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문민정부는 5.18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주정부고 12.12 사태는 쿠데타적 하극상이다 하면서 권위주의적 세력과 선을 긋죠. 그리고 이러한 민주화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국가기념일 지정 등으로 공식화됩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를 운영했던 세력과의 명백한 단절을 선언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구세력의 청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또 이러한 이제 집권 세력의 교체에 따른 역사의 정치화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는 게 2000년대에 본격화되면서 소위 이제 건국절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부터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시작되고 그것은 결국에는 과거사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지지 세력을 동원하고 결집하는 역사 해석의 정치가 됩니다. 저는 이 역사 해석을 쟁점으로 한 대한민국 정통성에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고 하는 게 현재 한국 정치에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갈등의 그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 과정에서 양 진영이 다 이제 자기의 역할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상대 세력을 부정하려고 했던 민주화 세력의 어떤 이념의 부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핵심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하에서 앞에서 얘기한 이제 계급 갈등의 핵심적인 어떤 축에서 우파로 규정될 만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개혁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소유 및 분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구도라고 하는 게 소위 진보 진영의 정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쟁점, 그러니까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 갈등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지 못하죠. 그리고 역사 전쟁 말고 중요한 정치 구도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안보와 대북 문제 사이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차별성입니다. 즉 이런 식의 어떤 진보와 보수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축으로는 과거사에 대한 평가고 한 축으로는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는 좌우 갈등의 쟁점이 되지 않는 외교안보의 영역의 이슈라고 하는 거고 그것의 어떤 그 중심적인 분석 대상이 저는 진보의 이념적 근본이라고 봤고 그것이 90년 보수 대연합의 형태로 나타난 보수 재편의 상응한 형태의 진보의 자기 정체성의 확립 내지는 이념적인 어떤 자기 재편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저는 시간에 그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요. 결론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토르 선생님께서 더 잘 얘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념은 분열을 조장하고 고집스럽고 편하게 해석하고 한국 정치는 그런 이념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논문에서 이제 핵심적인 논점은 이념의 어떤 과잉이 아니라 이념의 빈곤이 현재의 어떤 그 한국 사회의 그
극심한 정치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현안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적인 어떤 운용의 양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짚었고요. 한국의 정당 자체가 이념의 결사체가 아니라 이념이 억제된 상태에서 나타난 봉건적인 어떤 학연, 지형과 같은 자원을 동원한 충성과 이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사 그게 정당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념을 초월한 정치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로 싸우는 정치라고 한다면 그 정치의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지적인 자기 논리 체계이고, 그렇게 싸울 때 뭘로 싸워야 되느냐, 뭐 젠더, 세대, 계급,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진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당파적인 어떤 갈등의 조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념 갈등이 억제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싸움 속에서 막말과 언어 전쟁은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공공성에 대한 합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문제로 지목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민주적인 정치 안에서의 정치 세력간 갈등이라면 최소한의 어떤 절차적인 합의 내지는 다원적인 공공성에 대한 가치들에 대한 합의 위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